모든 신생 기업의 제1과제는 생존, 즉 수익 창출입니다. 포스코 역시 이 숙명적 과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사 수익을 하루빨리 올리지? 박태준은 보다 현실적인 질문에 고심했다. 일반적으로 제철소는 재선, 제강, 압연의 공정 순서대로 공장을 짓는 전방 방식을 따릅니다. 그러나 박태준 사장은 과감하게 그 순서를 뒤집는 후방 방식을 선택했다. 사실은 조업 첫해 흑자의 비밀이 여기에 있었다. 최종 제품을 만드는 중후판과 열연을 제조하는 압연 공장을 먼저 건설하여 조기에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하고 회사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결단이었다. 그러나 이 역발상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낳았다. 압연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중간 소재, 즉 슬래브를 외부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만 했다. 초도 물량은 호주 등 원거리에서 조달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니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술적으로 앞선 일본 제철사들로부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사활을 건 과제가 되었고, 이는 곧 슬래브 확보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당시 업무부장이었던 안병환은 이 전쟁의 최전선에 섰다. 1979년 세계 철강 경기는 극심한 불황에 빠져들었다. 성공적으로 쇳물을 쏟아내던 영일만 현장에는 가동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비관적인 말이 퍼지기 시작했다. 생산은 성공적이었으나 팔리지 않은 제품이 야적장에 산처럼 쌓여갔고 누적된 재고는 회사를 부도 직전으로 몰아넣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아 주거래 은행인 한일은행마저 포스코와의 접촉을 피하기 시작했다. 자금 담당 이사였던 장경환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라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마지막 결단을 내린다. 시중은행이 문을 닫았다면 국책은행을 뚫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사전 약속도 없이 무작정 김중성 당시 산업은행 총재의 집무실로 향했다. 총재님, 김 총재님, 아시지 않습니까? 박태준 사장님 이하 우리가 얼마나 투명하고 묵묵히 국가를 위해서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제철 생산을 해왔다는 것을. 세계 철강 경기가 안 좋아져 사단이 났지만 좀 도와주시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무리한 불청객을 맞은 김 총재 앞에서 장 이사는 회사의 모든 사정을 쏟아내며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묵묵히 듣고 있던 김 총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경제기획원에 다녀올 테니 기다리라고 말한 후 그는 전대차관이라는 기적 같은 해결책을 들고 돌아왔다. 정부가 보증하는 긴급 자금 지원으로 포스코는 가까스로 부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광양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던 1980년대 초, 포스코는 일본 철강업계가 만든 부메랑 효과라는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일본이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 포스코를 키워줬더니 이제 포스코가 일본 철강업계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되었으모니다. 과거 포항제철소 건설의 든든한 우방이었던 일본은 이제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며 광양 프로젝트에 대한 협조를 꺼렸다. 포스코의 눈부신 성공이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는 역설적인 상황이었다. 이 난관 앞에서 박태준 회장은 유럽으로 협력선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일본 설득을 포기하지 않는 양면 전략을 구사했다. 당시 이나야마 회장과 함께 휴가를 보내던 이병철 회장은 부메랑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즉시 서울에 박태준 회장을 가루이자와로 불러들였다. 그의 주선으로 성사된 한일 재계 새 거두 이나야마, 이병철, 박태준의 만남은 부메랑 논리의 본질을 바꾸어 놓았다. 이병철 회장의 개입은 이 문제를 국가 산업의 미래와 거인들 간의 신뢰라는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세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협상이 아닌 개인적 신뢰와 국가적 대의를 확인하는 외교 무대였고, 이 거시적 관점 앞에서 실무적 반대 논리는 힘을 잃었다. 포스코 창업의 주역이었던 안병화와 장경환,
그들의 경력은 단순히 한 회사의 직원을 넘어 박태준이라는 강력한 리더와 제철 보국, 즉 철을 만들어 국가에 보답한다라는 시대적 소명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1992년 박태준 회장이 정치적 경랑 속에서 회장직을 스스로 내려놓았을 때 장경환을 비롯한 몇몇 창업 동지들은 그와 거취를 같이 하며 의리를 지켰다. 세월이 흘러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박 회장이 명예를 회복하자 그 역시 포스코 경영연구소 회장으로 돌아와 마지막 소임을 다했다. 박태준 회장이 위급하다는 전가를 받고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면회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제 가슴에 큰 상처라 지금도 몹시 안타깝습니다. 이 짧은 회고는 영일만의 기적이 단지 차가운 철과 거대한 공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것은 리더에 대한 깊은 존경과 인간적인 유대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헌신이 만들어낸 또 다른 동력이었다. 대한중석 업무과장이었던 홍건유는 박태준 사장에게 불려가 그의 비전을 직접 듣게 된다. 그 말은 한 개인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한 나라의 산업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도 이제 밥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남자로 태어나서 밥만 먹다가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일본은 패전국이면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 자, 우리 함께 고생하면서 이런 상황 극복해 봅시다. 이 한마디에는 단순한 경제 발전을 넘어 국가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후대에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고자 했던 절박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홍건유는 그 뜻에 따르기로 결심했고 다음 날부터 포스코 창설위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공장 부지 안에는 프랑스 출신의 길 수다니 신부가 운영하는 예수성심 수녀원이 있었다. 500명이 넘는 고아와 무이탁 노인을 돌보던 그곳은 해방 후부터 터를 잡고 일궈온 신부에게 자신의 몸과도 같은 곳이었다. 수많은 토론에도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마지막 대화에서 홍건유는 진심을 다해 호소했다. 한국은 제철소를 지어야 경제를 일으킬 수 있고 경제를 일으켜야 불우한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철소를 건설하는 절대적 이유입니다. 그의 진정성은 길 신부의 마음을 움직였다. 10여 년 후, 길 신부는 홍건유를 초대해 프랑스 요리를 대접하며 포스코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 맺어준 아름다운 결실이었다. 화공학을 전공하고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춘 이상수는 대한중석에 입사한 후 우연한 계기로 종합제철 프로젝트 회의에 불려가면서 제철과 인연을 맺게 된다. 창업 멤버들은 미국으로 가는 길에 일본 홋카이도의 무로랑 제철소를 견학했다. 광활한 부지 위에서 붉은 쇳물을 토해내는 거대한 설비 앞에서 그들은 압도당했다. 우리나라에 제철소를 세운다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처럼 무모할 것만 같았어요. 현실과 목표 사이의 거대한 격차 앞에서 느낀 좌절감이었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정신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그들의 손에 들린 카메라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창설 요원들의 굳은 의지를 상징한다. 미국 피츠버그에서 KISA가 작성한 GEP를 검토할 때 그들은 빠듯한 여비 때문에 호텔 대신 아파트를 빌려 직접 밥을 해먹으며 자취생활을 했다. 슈퍼마켓에서 쌀을 사와 밥을 짓고 외출을 삼가며 오직 GEP 검토에만 매달렸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했던 창업 멤버들의 헌신적인 자세는 훗날 포스코 정신의 초석이 되었다. 백덕현 소장의 삶과 제철소의 인연은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시작되었다. 고등학교를 채 마치지 못하고 입대한 그는 통신 가설병으로 무거운 전선을 메고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 참혹한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그는 유창한 영어 실력 덕에 통역 장교로 발탁되었다. 전쟁 중 진해로 이전한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선배들이 그를 불렀다.
백중이 대학 가라. 이 혼란에 대학은 가서 뭐합니까? 전쟁은 언젠가 끝난다. 그때가 되면 대학 졸업 여부가 사람을 크게 좌우해. 선배들의 진심 어린 충고에 그는 군복을 벗고 금속공학과에 입학했다. 같은 시기 또 다른 청년 여상화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뇌하고 있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마치고 국무총리실에서 일하며 안정된 공무원의 길과 학자의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의 은사인 이한빈 선생이 그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철은 산업의 쌀이야. 우리를 근대 국가로 이끌 제철소 건설은 변화의 한복판이 될 걸세. 산업이 요동치는 그곳에서 역사의 변곡점을 봄으로 맞는 것이 좋을 듯하네. 은사는 제철소 건설의 책임자가 박태준이라는 인물이며 그의 인품과 능력이라면 충분히 믿고 따를 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정된 미래 대신 불확실하지만 시대적 소명이 담긴 제철소 건설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 함께 수고 좀 하지. 무뚝뚝한 그 한마디는 그를 포스코 창업 멤버의 대열에 서게 했다. 각기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인재는 이제 포스코라는 거대한 용광로에서 만나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들 앞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기술 독립의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첨단 설비가 즐비한 제철소라 할지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창립 초기 포스코는 중구난방 조직이었다. 군 출신, 대한중석 출신, 한전 출신 등 다양한 경력자들이 모이다 보니 회의 때마다 우리 공군에서는, 우리 중석에서는 이라며 각자의 경험과 방식을 고집했다. 조직에 구심점이 없어 경영층의 지시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왜곡되기 일쑤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조직 담당이던 여상환 부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바로 속기록 제도였다. 모든 회의 내용을 전문 속기사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기록하여 중간 간부들에게 회람시키는 방식이었다. 여부장, 이거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야. 이전에는 각자의 경험이 부딪히는 불협화음의 회의였다면 속기록 도입 이후에는 모두가 같은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하나의 오케스트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103만 톤 제철소에 과연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할까? 포스코의 초기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질문이었다. 누구도 답을 알지 못했다. 14,000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9,000명은 필요할 것이문이다. 두 의견의 격차는 너무나 컸고 어느 쪽도 신뢰할 수 없었다. 조직 담당자였던 여상환 부장은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 나섰다. 그는 일본 출장 중 야하타 제철소의 전무를 설득하여 비도장이 찍힌 직무 명세서, 소요 인력 판단서 등 극비 자료를 열람할 기회를 얻었다. 보물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곧바로 추정 직무 분석팀이라는 전무후무한 조직을 꾸렸다. 8명의 팀원은 일본에서 얻은 자료와 각종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밤샘 분석을 거듭했다. 마침내 그들이 내놓은 결론은 4직계, 14직군, 64직종, 420직무, 총 4,268명이었다. 보고를 받은 박태준 사장은 즉시 선언했다. 좋다. 4,000명으로 103만 톤 한다. 훗날 103만 톤 체제를 달성했을 때 포스코의 실제 인원은 4,044명이었다. 그들의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만약 주먹구구식으로 9,000명 혹은 14,000명을 채용했다면 포스코의 초기 흑자 경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는 조직이라는 보이지 않는 DNA를 숫자로 정밀하게 코딩한 순간이었고 공장을 짓는 것만큼이나 중요했던 위대한 설계였다. 오늘날 포항제철소의 부지는 바다 쪽으로 디귿자 모양으로 깊게 파고 들어간 독특한 구립식 항만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상식을 뒤엎는 파격적인 아이디어에서 탄생했다. 1968년 여름, 일본 가와사키 제철의 고문이자 토목공학의 거두였던 우에노 고문은 포스코 기술진에게 일직선 해안을 파내어
항만을 만들고자 제안했다. 백덕현 소장을 비롯한 기술진은 강력히 반발했다. 그들의 반대는 자원이 부족한 전후 국가의 절박한 마인드세트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토지는 자산입니다. 일부러 땅을 파내서 면적을 좁히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에노 고문의 반박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해안을 담고 있었다. 훗날 포스코가 거대해지면은 필요에 따라 파낸 부분을 다시 메우고 더 큰 외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미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모니다. 또한 구립식 항만 내부는 파도가 잔잔하여 외부 날씨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원료 및 제품 하역이 가능하모니다. 그의 논리 앞에 젊은 기술진들이 머뭇거리자 우에노 고문은 호통을 쳤다. 경험도 없고 눈도 짧은 놈들이 또 그 집은 왜 부리모니까? 저항할 수 없는 논리와 거장의 카리스마 앞에 포스코 기술진은 무릎을 꿇었다. 단순한 자산 보존을 넘어 미래 성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이 값비싼 교훈 덕분에 포항제철소는 지금의 독특하고 효율적인 부지 형태를 갖게 되었다. 정교하게 지어진 제철소도 예기치 못한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 있다. 1983년 포항제철소는 블랙아웃 사태를 맞았다. 한전의 전력 공급이 갑자기 끊기면서 그 충격으로 제철소의 자가 발전기까지 멈춰버린 것이다. 제철소의 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어 설비가 폭발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백덕현 소장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현장에 달려갔을 때 놀랍게도 불이 다시 들어와 있었다. 평소 잘 훈련된 직원들이 비상 디젤 발전기를 가동해 불과 20분 만에 전력을 복구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현장 대응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국내에서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 경험은 포스코에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제 그들의 경영 방식과 정신이 국경을 넘어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포스코의 성공 방정식이 과연 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넘어 세계에서도 통용될 수 있을까? 1986년 미국 US 스틸과 합작하여 설립한 냉연 공장 UPI는 그 시험대였다. 전혀 다른 문화와 세계 최고 수준의 강성 노조가 버티고 있는 미국 땅에서 포스코 정신을 증명해야 하는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거대한 도전이었다. UPI 초대 부사장으로 부임한 여상화는 첫날부터 절망적인 현실과 마주했다. 미국 최고의 강성 노조인 철강 노조의 쟁의가 끊이지 않았고 군대식 포스코가 우리를 내쫓으러 왔다.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다. 누구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손을 놓은 채 회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는 듯했다. 여상환 부사장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콜라 몇 병을 들고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 직원들을 한 명씩 만나는 각계 격파에 나섰다. 처음에는 냉담하던 분위기는 그가 300명 넘는 직원을 만나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노동계의 실력자인 노조위원장 조 디마지오를 직접 찾아가 협조를 구하는 등 현장 직원부터 노조 지도부까지 전방위적인 소통에 나섰다. 어느 날 밤 30년 근무 경력의 한 폴리네시아계 직원을 만났다.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해서 왔어. 반드시 성공시키자. 갑자기 직원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30년 만에 당신 같은 코이급 임원의 손은 처음 잡아봅니다. 당신들은 머리를 쓰는 사람이고 우리는 손발입니다. 머리와 손발이 협력하면 됩니다. 그 직원의 눈물에서 여 부사장은 해법을 찾았다. 그는 드라이한 미국 사회에 한국적인 정을 접목하기 시작했다. 그의 시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포스코에서 시행하던 직원 생일 선물 제도를 도입했고 UPI 직원들을 선발해 포항과 광양 제철소를 견학시키며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노력은 서서히 빛을 발해 1987년 말 UPI는 마침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1989년 그가 임기를 마치고 귀국할 때 피츠버그시는 성대한 환송연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시장과 시의회는 그에게 깜짝 놀랄 선물을 안겼다. 시의회 결의로 1989년 11월 3일을 여상원의 날로 선포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얻는 포스코의 경영 방식이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세계에서도 깊은 존경과 인정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박주민은 인천중공업에서 5년간 아변 실무를 경험한 금속학 전공자였다. 작지만 아변 설비를 다뤄본 경험은 그에게 더 큰 꿈을 심어주었다. 제대로 된 고루를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열망은 그를 포스코의 전신인 종합제철건설추진위원회로 이끌었다. 3, 4기 설비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포항제철소의 최종 규모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왔다. 박준민을 비롯한 실무진은 부지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1,000만 톤까지 가능하다는 야심찬 보고서를 올렸다. 저 녀석들 4,000제곱미터짜리 용광로 돌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안 돼! 줄여! 섣불리 확답하지 못하는 임원들을 보며 내린 신중한 결정이었다. 결국 재선 부문을 축소하여 최종 규모는 850만 톤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박주민은 제강 공정처럼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핵심 설비의 능력은 원한대로 유지하며 미래를 위한 불씨를 남겨두었다. 두어 달 뒤 박 사장은 박주민을 다시 불러 가능성을 재차 확인했고 그의 확신에 찬 답변을 들은 뒤 재선 부문 증설을 허락했다. 이렇게 포항제철소의 최종 규모는 극적으로 910만 톤으로 확정되었다. 3, 4기 설비 계획을 위한 차관 협상 과정에서 포스코는 달라진 위상을 실감했다. 한글 세대의 끝말 세대였던 박준민은 일본어를 익히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도쿄와 기타 큐슈를 오가는 야간 침대 열차에서의 강행군을 밥 먹듯 하며 기술을 익혔다. 그렇게 기술을 배우던 1, 2기 때와 달리 일본 측의 태도는 눈에 띄게 냉담해졌다. 박준민이 차관 협상을 위해 일본 대장성을 방문했을 때 일본 공무원은 여러 차례 숙제를 내주며 시간을 끄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회사로 돌아온 그는 이제 일본은 우리의 선생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는 우리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박태준 사장은 묘한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은 기술 도입국에서 어느덧 세계 철강 시장의 잠재적 경쟁자로 부상한 포스코의 성장에 대한 비러스위트한 인정이었다. 안덕주는 조선 전공자로서 해군 기술장교 시절 처음 철선을 만져본 경험이 있었다. 나주와 충주 비료공장 같은 대규모 플랜트를 보며 공대에 나왔으면 이 정도 되는 데서 일해야지. 그러던 1968년 신문에서 종합제철 간부사원 채용 광고를 보게 된다. 공장 수송 담당이라는 생소한 직무였지만 그는 미지의 길을 선택했다. 안덕주는 박태준 사장을 처음 만났을 때 무뚝뚝하고 고민 많아 보이는 젊은 모습에 큰 호감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티타임 회의를 거듭하며 드러난 그의 정확하고 날카로운 면모에 점차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 안덕주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공장 수송 담당이었다. 그가 받은 일본어 책자의 제목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철강 산업은 수송업이다. 조강 100만 톤을 생산하기 위해 약 300만 톤의 원료가 투입되고 이 물자들이 공정을 거쳐 제품이 되기까지의 이동 과정 전체가 바로 수송이었다. 제철소 구경조차 해본 적 없고 물어볼 카운터파트조차 없었던 그는 일본 제철소의 홍보용 야경 사진에 의지해 레이아웃의 기본 개념을 스스로 깨쳐나가야 했다. 이때 결정적인 해안을 제시한 인물은 박태준 사장의 초청으로 방한한 일본 가와사키 제철의 우에노 조잡으로 고문이었다. 그는 해안선을 파고 들어와 방패처럼 파도를 막아주는 구립 항만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항만을 파내면서 나온 흙으로 부지를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항제철소의 운명을 결정한 유일하고도 최선의 해결책이었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안덕주는 포스코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남겼다. 그는 포스코가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건설된 민족 기업인 만큼 사심과 공명심을 경계하고 나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포스코의 역사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신화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적 사명감 아래 모든 것을 바친 선구자들의 헌신과 집념으로 쓰인 한 편의 서사시다. 나라가 있으려면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철이 없으면 주권을 지킬 수 없어. 그런 철을 우리가 만들고자 한다. 이 비장합이 묻어나는 한마디는 월급이 반토막난 현실의 어려움을 잊게 할 만큼 강력했다. 제철소 건설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국가의 명운을 건 성스러운 과업이라는 공동체적 사명감을 심어주었다. 이처럼 창업 초기 멤버들이 공유했던 강렬한 사명감은 이후 험난한 제철소 건설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제철 보국을 외치며 불가능에 도전했던 창업 세대의 치열한 정신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오늘날의 포스코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영원한 등불이 되어야 할 것이다.